65세 나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구순애 씨, 검사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해야 되니 가급적 빨리 병원에 오셔서 입원을 해주세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니 놀란 나는 곧장 준비를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병원 침대에 누워 며칠 밤낮을 보낸 후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침울한 표정의 의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환자분, 최근에 이상한 증상은 없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다던가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하는 증상이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긴 했어요. 가끔씩 있던 두통도 잦아지고 어지럽기도 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어렴풋이 느끼긴 했는데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왜 물어보시나요, 선생님? 혹시 제게 무슨 나쁜 병이라도 생긴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침울한 표정으로 차트를 응시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순애 환자분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무거운 이야기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긴장해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타들어갔죠. 유감스럽게도 머리 쪽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이요? 네. CT와 MRI 정밀 검사를 거듭한 결과 악성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됩니다. 그런데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성장 속도도 매우 빨라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종양이 뇌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와 임접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아득해졌죠. 내 머리에 종양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교모세포종이라니 그게 뭔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모세포종은 뇌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인데요. 다른 종양과 다르게 세포와 조직 사이사이에 촘촘히 뻗어 있어서 성장 속도와 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종양 자체나 종양에 동반한 뇌 부종으로 인해 신경 기능이 저하되어서 사지운동, 감각의 저하, 얼굴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좌우 구분장애와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매우 공격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현재로서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예후가 좋지 않은 뇌종양인데다가 수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종양이 중요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수술 후 후유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환자분께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이 들려왔죠. 내가 암에 걸리다니. 그것도 뇌종양이라니. 예후가 좋지 않은 뇌종양이라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만 같았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다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간호사가 들어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구순애 환자분, 수술을 진행하려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저희 병원 규정상 뇌수술과 같은 고위험 수술은 환자 본인 외에 법정 보호자나 직계가족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수술 전 반드시 보호자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하고요. 보호자분은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요? 저는 혼자 사는데 자녀분들과 떨어져서
혼자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자녀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급적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자식도 없어요. 그럼 무용고자란 말씀이세요? 무용고자란 단어가 내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많아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해서 동료들도 많고요. 그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대신 서명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환자분, 친구는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직계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만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은 수술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저희도 환자분의 상황은 안타깝습니다만 병원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친척분들 중에 연락 가능한 분이라도 안 계신가요? 사촌이나 하다못해 먼 친척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환자분의 의료비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보호자라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줄곧 저 혼자 살았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환자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원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조차 할 수 없다니. 그제야 제가 이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나는 구청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합니다. 와서 수술 동의서 작성해줄 친구가 있긴 한데 여기 간호사님 말이 친구는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요. 혹시 구청에서 제가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청 직원은 무연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제도 중에 수술 동의와 같은 법정 책임이 따르는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간병인 지원을 받거나 만약의 경우 장례 지원을 하겠다는 서약은 할 수 있다고 했죠. 사실 나는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청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퇴직하고 몇 년 사이 혹시나 바뀐 게 있을까 싶어 전화를 걸어본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몇 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구청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에도 병원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원무과장까지 나서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구순의 환자분, 저희 병원 규정은 명확합니다. 보호자 없이는 고위험 수술을 절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실이 모자라서 그런데 환자분께서는 지금 수술 동의를 받지 못하신 상태니 그렇다면 더 이상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병실은 다른 위급 환자들을 위해 비워주셔야 합니다. 나더러 이대로 병원에서 나가라고요? 수술 못 받는 것도 서럽고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병실까지 비우라니. 아니, 그 세상 천지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병원이지 쫓아내는 게 병원이 할 일인가요? 환자분, 저희도 난처합니다. 보호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니. 그렇다고 제멋대로 병원 규정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요. 환자분과 같은 무연고 독거노인 중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안내를 드려야 하는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부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연고 독거노인. 뉴스에서나 듣던 그 단어.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숱하게 서류에서 봐오던 그 단어가 나를 지칭하는 말이 됐다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롭고 비참했죠. 더군다나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수술도 못 받고 이대로 인생을 끝내야 한다니.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더러 이렇게 나가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기만을 기다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수술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살 기회를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과장님. 네? 아무리 울고 매달려봐도 원무 과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환자분. 저희도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헤아려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퇴원 수속을 밟아주세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에선 더 이상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죠. 내게는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들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인생이 절단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는 채로 병원을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체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낯선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구순애 씨 보호자입니다. 막 병실을 나서던 원무과장이 놀라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환자분께서는 분명히 보호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없긴요. 여기 이렇게 버젓이 제가 왔잖아요. 구순애 씨의 모든 수술 동의와 법적 책임, 의료비 부담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이분의 수술을 진행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요. 낯선 여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당당한 선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그 보호자의 등장으로 나의 인생이 경랑의 파도 속으로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심연으로 영원히 가라앉을 것만 같았던 인생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주는 거대한 파도 말이에요. 원무과장은 수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급히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녀와 둘만 남은 나는 어리둥절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누이신지 누구신데 저의 보호자라고 하시는 건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민용화예요. 그녀가 내게 다가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반갑게 미소 지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거로 봐서는 나와 보통 사이가 아닌 듯했죠. 하지만 도통 그녀가 누군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민용아, 그 이름이 낯이 있긴 한데 실례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만났던가요? 너무 오랜만이라 잘 기억 못하시겠죠?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민영아 씨가 누군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당연하죠. 벌써 20년 전 일인데. 선생님, 예전에 성내동에서 사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구급공무원 사회복지직으로 발령받아 구청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성내동? 맞아요. 거기 구청이 내 첫 직장이었어요. 머릿속에 아련한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른 새벽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골목길, 대문 앞 늘어선 장독대들, 학교 가는 길에 늘 지나치던 성내초등학교 앞 문방구 골목. 너무나도 정겨운 동네였지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쓸쓸했죠. 구청 가는 길에 작은 공원이 있었잖아요. 거기 벤치에 앉아서 선생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 먹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이란 걸 먹어봤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아직도 그 맛을 못 잊어서 제 최애 아이스크림이 밥한바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공원 벤치에서 밥 한 발을 먹었어요? 나랑 같이? 네, 선생님.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가던 조선가정 아이였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외로운 아이였죠. 할머니의 병원비 문제와 제 교육비 문제 때문에 할머니는 매번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청을 찾으셨어요. 그때 저희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가 바로 구순애 선생님이셨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순한 업무 처리 이상으로 저희에게 깊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죠. 선생님은 제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따뜻한 쌀밥을 손수 지어 먹여주시고 밤늦도록 제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 배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저의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정에 고파 외로워하는 아이로 남았을 거예요. 그녀가 내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아련한 얼굴이 떠올랐죠. 지금껏 잊어왔던 과거의 파편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아, 영아, 할머니와 둘이서 살던 파란 천막집 영아? 네, 맞아요, 선생님. 드디어 알아보시네요. 그래, 기억나요. 어렴풋이. 내가 담당했던 아이 중에 유독 눈이 똘망똘망하고 총명했었지. 영아, 네가 진짜 그 아이란 말이니? 아우, 정말 몰라보게 멋있어졌구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멋있게 변해서 내가 과거의 기억과 연결지을 수 없었던 거였어. 내 기억 속에는 너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애틋하고 측은하게 남아있는데 그 민영아가, 파란 천막집 영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맞아요, 선생님. 제가 그 민영아예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따뜻한 밥 한 끼, 선물해 주셨던 공책과 필통, 그리고 밤늦게까지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시간들. 하나뿐인 가족이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을 때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기억나. 너희 할머니께서 네가 너무 총명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시키고 싶다고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애원하셨지.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부족했을 때도 네가 혹시라도 학교를 못 가게 될까봐 얼마나 애를 태우셨는지. 그래, 이제야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구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네가 홀로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그 작은 아이가 세상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버렸지. 그때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러준 것도 바로 선생님이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아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때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여러 장학재단을 수소문해서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나야 정보만 알아봤을 뿐이지. 장학금을 받은 건 순전히 영환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그리고 잘했기 때문이야.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는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께 연락드린다 하는 게 잊어먹고 몇 달이 그냥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방학이 돼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구청에 갔는데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때 내가 여기 용인으로 이사를 왔지. 자리를 옮기면서 영환우한테 연락을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바쁜 업무에 치여서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 당시엔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을 때라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단다. 네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과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내 앞에 나타나줄 줄이야.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네가 이 병실에 나타나다니 정말 기적과도 같구나. 영아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시죠.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그때 선생님의 이름 석자를 가슴에 새기고 선생님처럼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피나는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고요. 그래, 그 변호사가 됐어? 아유, 너무 훌륭하다. 역시 너는 잘 될 줄 알았어. 그나저나 영아야,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제가 이 병원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간호사들이 무용고 환자가 보호자 없어 수술 동의서를 못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순애라는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는데 그 이름을 듣자마자 직감했어요. 어쩌면 나의 은인, 나의 선생님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분이 맞다면, 내가 아는 구순애 선생님이 맞다면 반드시 내가 그분을 지켜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전 이후에 있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선생님께 달려온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로 살아왔지만 정작 나의 삶은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후 홀로 살아왔고 결혼도 하지 않아 무용고자가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내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지 내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타인을 돕는 걸 천직으로 생각하며 보람차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지금껏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나서준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외로움의 그림자를 한순간에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에 지난 세월의 고독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20년의 세월을 지나 이토록 튼튼한 나무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영아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원무과장이 의사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구순애 환자분, 따님이 이렇게 있으신데 왜 아까는 없다고 하셨어요? 딸이 아닌데요. 저는 평생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딸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말에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따님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보호자가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분명히 고순애 씨 보호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따님이 아니면 누구세요? 조카세요? 조카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면 그럼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의사와 원무과장이 영아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민영아입니다. 변호사요? 변호사분이 왜 구순애 씨의 보호자라고 하신 겁니까? 그럴 만하니까요. 의사 선생님, 구순애 환자분이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쫓아내려고 했고요. 쫓아내려고 했다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줄 보호자분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고 수술을 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병실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병실을 비워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진술하신 말씀, 명백히 현행 의료법과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건 아시나요? 의사와 원무과장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민영아 변호사님, 의료법과 환자 권리 침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환자분 상황이 정말 안타깝긴 한데요. 고위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인 절차라서요. 이게 의료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목적도 있고 저희 의료진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모든 성인은
성인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는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변호사님. 의료법상 성인 환자 본인의 자율적인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뇌 수술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수술에서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예를 들면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만일의 경우 환자분이 사망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 없이 환자분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이나 소송 위험성은 병원으로서 감당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진료비 순환 문제라든지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간병, 보호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연대 보증과 같은 관행적인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비단 저희 병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환자분께도 미리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길게 변명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영아는 단호하게 반박했죠. 과장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 저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행의료법 제12조 제1항에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환자의 자율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의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인 환자가 자신의 진료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보호자의 연대 보증이나 수술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님, 저희도 의료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구순의 환자분 같은 경우 뇌 종양 위치가 워낙 중요한 부위에 있는 데다가 종양의 악성도도 무지하게 높아요. 수술 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실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데 이런 중대한 위험을 환자분 본인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책임을 환자분에게만 지울 수 있을까요?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수술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갑자기 환자 보호자라는 분들이 나타나서 병원 쪽에 책임을 묻거나 의료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참 난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보호자분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이상했어요. 왜 환자에게 벌어질지도 모를 위험을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지, 왜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 져서는 안 된다는 건지 의문이었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듣자 하니 이상하네요, 의사 선생님. 제 일인데 제가 왜 몰라야 합니까? 제 몸이고 제 생명인데 제가 제 목숨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 제가 이 수술에 동의하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영원히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에 예기치 못한 출혈이 생기거나 종양이 예상보다 더 깊이 침투되어 있을 경우 혹은 뇌 기능의 중요 부분을 건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께서 깨어나지 못하시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심각한 경우엔 사망에 이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호자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아까는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목숨을 걸고 하는 수술인데 왜 계속 보호자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 목숨이면 그 무엇보다 먼저 내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자분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한부 인생이 될 텐데 수술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아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잘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죠. 보셨죠, 의사 선생님? 구순애 씨는 명확하게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수술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받으셨고요. 이제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수술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대보증과 같은 병원의 관행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구순애 씨의 변호사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과 의료 분쟁을 조정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구순애 씨의 뜻을 존중해서 모든 문제의 처리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실까요? 영아가 쐐기를 박자 의사와 과장은 마침내 내게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정말 보호자만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감회가 새로웠죠. 동의서를 작성하자 모든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한 지 이틀 만에 나는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죠. 영아는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죠.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숨 푹 자다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분명히 다시 건강하게 만날 테니까요. 제가 수술 끝날 때까지 이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생님, 꼭 살아서 다시 만나요. 약속? 나는 그녀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과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마취로 인해 점차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잠에 빠져들기 직전 나는 영아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는 꼭 살아서 그녀를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환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는 영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샘 간호로 인한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자 나는 비로소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아야, 선생님, 정신이 드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의사 선생님, 구순애 환자 깨어나셨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곧장 병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구순애 환자분,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악성 교모세포종이 뇌 기능의 주요 부분에 걸쳐 있어 매우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었는데요. 다행히 종양 대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술 부위도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출혈도 없고 뇌압도 안정적이에요. 혹시 후유증은 없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운동이나 언어 기능 문제 같은 거요. 수술 초기에는 약간의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뇌는 워낙 예민한 기관이라 당연히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종양의 위치가 시야, 언어 기능, 그리고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역과 인접해 있었던 만큼 수술 후 초기에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저림 같은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과를 지켜보면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환자분이 워낙 건강하셨고 의지도 강하셔서 회복 속도도 빠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집중적인 관찰과 휴식이 필요하니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정을 취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용고자이던 나를 위해 보호자가 되어주고 밤낮으로 간병해준
영아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힘겹게 눈을 깜빡이자 그녀는 그런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쭉 제가 옆에 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그녀는 내 옆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조용히 말을 걸어주었고 다시 잠들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병실 온도를 조절하거나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며칠 밤낮을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병실을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구순의 환자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는데요? 통원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영아는 활짝 웃으며 나를 부축했고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 눈부신 바깥 세상은 병원에 들어오던 날과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운전하는 영아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아야, 나 때문에 병원이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느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옛날에 선생님이 퇴근하고 매일 우리 집 와서 공부 가르쳐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 집 엄청 높은 계단 위에 있어서 올라오기 힘들었는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선생님은 매일 밤 공부 가르쳐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셨잖아요.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맙네. 그런데 영아야, 며칠 지켜보니 넌 너무 바쁘게만 사는 것 같아. 연애는 해? 그럼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니? 이제 너도 40인데 너처럼 예쁘고 따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영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좀 두려워서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서 그런지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부모의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제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까봐 내 부모님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행여 내 자식에게 아픔을 주게 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좀 커요. 사실 요즘은 애 낳을 거 아니면 굳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는 이런 저의 마음을 워낙 잘 이해해줘서 가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상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요.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내가 과연 그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늘 스스로에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애 낳을 것도 아닌데 결혼을 못하라 해요? 그냥 연애만 하면 되지. 영아의 말에 내 가슴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픔은 나의 아픔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자라며 느껴야 했던 불안감과 결핍. 그녀의 고백에 해묵은 나의 아픔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영아야, 나도 사실 너와 비슷한 두려움이 있단다. 20대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동네 오빠와 사귄 적이 있었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남자였어. 내게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단다. 둘이 미래까지 약속하며 결혼을 생각했었지. 그런데 그 사람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했어. 나에게 부모 없는 아이라고. 나처럼 부모 없는 아이가 며느리가 되면 흉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 나는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단다. 그때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당시에 나도
항상 너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과연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는 걸까? 하고 어쩌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 영원히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살면서 선생님처럼 사랑이 많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보듬어 주신 분이잖아요. 선생님처럼 따뜻한 분이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는 거면 세상 그 누구도 사랑을 나눌 수 없을 거예요. 영아야, 맞아. 나도 너를 통해 알게 된 것 같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서 사랑을 줄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이번에 병원에서 네가 베풀어준 사랑을 돌아보렴. 어떻게 너처럼 정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니? 어쩌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시절의 그 결핍이 영아 네 안에서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영아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선생님. 이제는 저도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마침내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그 잔인한 말이 이제는 두 사람의 마음을 묶어주는 따뜻한 유대감이 되었습니다. 퇴원한 이후에도 영아는 마치 친딸처럼 나를 돌보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내 옆을 지켰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보살핌 덕분에 나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내게 잊었던 가족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았던 나는 영아를 통해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영아 역시 어린 시절 세상의 냉대 속에서 얻었던 마음의 상처를 나를 통해 치유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구순애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요. 너야말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은인이지.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실 제가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의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일반 양자로 입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놀라서 영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양이라니, 영아야, 네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입양까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니? 아니요, 선생님. 이건 단순히 제가 선생님을 보살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지난번 선생님의 수술동의 문제처럼 한국은 아직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호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변호사로서의 한정된 역할이었어요. 선생님의 모든 진료와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리하고 위급 상황에서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할 때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일반 양자 입양이 가장 확실하고도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보호자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고 싶단 말이니? 네, 이대로면 선생님은 계속 무용고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선생님을 무용고자로 두고 싶진 않아요. 사실 보호자로서의 역할만 하려면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도 되지만 후견인은 주로 재산관리나 의료결정 등 특정한 행위를 대신해주는 대리인 역할이 강해요. 법원 심사를 거쳐서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선생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되죠. 하지만 가족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후견인 지정은 피후견인의 생존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후견인이 된다고 해서 서로 가족이라고 불리거나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제가 후견인이 된다면 저는 선생님의 재산이나 의료에 대한 결정을 도울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선생님과 저는 법적으로는 남남인 거예요. 반면에 일반 양자 입양은 조금 달라요. 일반 양자는 입양을 통해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친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저와 선생님이 진짜 엄마와 딸이 되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된다고? 그러니까 영아 너는 지금 내 딸이 되고 싶다는 거니? 네, 선생님. 비록 제가 선생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저에게 선생님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저를 통해 선생님은 저의 친인척과도 법적으로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의 법적인 직계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으로 어떤 의료행위를 하시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제가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선생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지켜드릴 수 있어요. 병원에서 요구하는 직계가족 보호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되는 거죠. 제가 변호사로서 그동안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법적으로 형성된 친자관계가 단순히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선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혈연을 넘어선 깊은 가족애가 형성되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영아, 네가 내 딸이 내 가족이 된다니.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이야. 정말 고맙구나, 영아야. 그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영아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우리 가족이 엄마와 딸이 되자. 우리는 다음날 바로 일반 양자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법적인 서류는 무미건조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혈연보다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완료된 날, 영아는 나를 향해 벅찬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엄마라는 호칭에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목이 메어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가 이 순간의 감동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내가 정말 엄마 소리를 듣는 날이 오다니. 그래, 영아야. 내 딸아. 저는 사실 평생이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어렸을 적엔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적셨어요. 엄마라고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하나 돌아오지 않은 깜깜한 밤의 한가운데서 대상 없는 그리움에 울다 지친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가진다는 건 제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구순애 선생님, 아니, 나의 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엄마를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영아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영아야. 엄마도 이 세상에 무용고자로 남겨져 그 누구의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인간 구순애로만 살아가다가 이렇게 황혼의 나이에 사랑스럽고 영특한 딸 민영아의 엄마가 되어서 너무 행복해. 네가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준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 이제 나도 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나에게도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랑하는 딸이 생겼고 너에게도 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엄마가 생겼으니 우리 이제 가족이야.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순간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깊은 사랑으로 묶였습니다.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무용고자가 아닌 사랑하는 딸 민영아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영아는 바쁜 출근 시간에도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나의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걷거나 영화를 보러 가며 평범한 모녀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영화는 바쁜 변호사 생활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고 내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시켜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나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바다를 보았고 내가 좋아하던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내 삶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는 영화에게 그리고 영화는 나에게 서로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